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금리를 올리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물가 오르니까 금리 올리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는데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과거처럼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물가도 오르고. 2020년 경제위기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이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경제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엄청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경제는 회복됐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져 버렸어요. 특히 얼마 전에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 등 선진국 정부 부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이 돈 빌려가지고 소비 투자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서 우리 가계 부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계가 우리는 돈 빌려가지고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두 번의 위기를 정부가 돈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많이 낮추고 돈을 풀다 보니까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푸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거꾸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도 특히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금리만 낮고 경기만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금리를 올리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올리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회복시켜 놨는데요.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가가 높으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과거처럼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각 경제 주체가 부채가 많으니까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가계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앞으로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IMF가요, 팬데믹 이전에 10년 동안은 세계 경제가 3.7%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5년은 3% 성장하기도 힘들다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놨어요.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힘듭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성장이라는 건 차별화예요.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빨리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이제 잘해야 2%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커지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 그거를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한계 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한계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18%입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50%예요.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물론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나쁘니까 앞으로 많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기업은 오히려 살아남아가지고 더 잘 돼요. 그래서 지금도 차별화가 심화됐지만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은행에서 혹시라도 돈을 빌렸었다면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힘드셨던데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다 1억 원을 맡겨놨으면은 1년 이자, 뭐 얼마나 됩니까? 한 300만 원. 뭐 매월 이자 따지면 3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현금이에요. 열심히 벌어야겠다. 네, 그렇죠. 300만 원이면 30억. 머지않은 그런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먼저 들어섰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는데요.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첫 번째,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계속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 잘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뭐 제 또래들, 선배들 다 은퇴했죠. 은퇴한 남자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첫 번째,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직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돼요. 회사 오랫동안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이라는 거는 이혼한 게 아니죠. 하나 업을 가져야 돼요. 업을 가지시면은 은퇴 후에도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업은 직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은행에 다니다가 3년 전에 은퇴했다는 겁니다. 먹수일을 배웠다는 겁니다. 물론 먹수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아침, 저녁, 은행 출근, 퇴근 시간, 그 시기에 안 맞춰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부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 주부 말씀입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을 굳건하게 드셨답니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남자가 왜 집에만 있지? 이 남편분이 양치질하고 칫솔을 세면대에다가 두드리는 습관이 있대요. 집에만 있으면서 그 소리 정말 듣기 힘들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 직을 오랫동안 유지하시게 좀 유도하시고요. 반드시 또 공부하셔가지고 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지금 은행에 가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볼 텐데요. 금리는 장기적으로 다시 하락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유동화해야 되고요.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주택연금제도가 뭡니까?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얼마씩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까. 작년에 은행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네. 네, 그런데 5% 같은 은행 금리가 지금 3.5%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아마 조만간 2%대, 3년, 5년 지나면 1%대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예금은 지금 많이 가입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고요. 네,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투자도 꼭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요. 네, 그리고 주식인데요. 얼마 전에 통합개미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네, 그때는 우리 명목 GDP, 유동성, 그 다음에 주가와 상관계수가 높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천이 넘었을 때 2,200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요. 지금은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고평가됐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시고 계시거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주식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은 돕니다. 맞습니다. 네, 돈은 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쓰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돈이란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으면서 벌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자산,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자산 배분은 경기 국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금융자산 중에서 은행예금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나은 시대라는 겁니다. 네, 저는 에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창한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금융민주주의라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고요. 예, 금융시장, 금융 배분을, 자산 배분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돈을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